회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미 제 손끝은 그분의 온기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를 조심스럽게 풀어헤쳤다. 딸깍, 딸깍. 단추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제 안에 오래 묻어뒀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살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결이 제 곡선을 스치듯 내려앉고 손끝이 부드러운 언덕을 따라 미끄러질 때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어요. 그 눈빛, 그 온기,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 평강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너는 아마 모르겠지? 저는 그 품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흐 황혼입니다. 현대판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 사연을 들었어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 감사합니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봄이 된 사람처럼요. 작은 산동네였다. 비탈진 골목마다 다세대 주택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마당 없는 집들 사이로 누군가의 빨래가 펄럭였다. 나는 그 동네의 제일 윗집에 살았다. 아버지는 철물점을 했고 어머니는 늘 흰 앞치마를 입고 장부를 정리하셨다. 그 시절엔 우리 집이 꽤 잘 사는 축에 들었다. 동네 애들이 집 앞까지 놀러 오곤 했는데 그 중 유독 조용했던 아이가 있었다. 윤온달. 같은 반이었다. 늘 구겨진 셔츠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수업 시간엔 누구보다 집중력이 좋았던 아이. 선생님이 책 읽어볼 사람? 하면 늘 손을 들었고 받아쓰기 시험도 늘 100점을 받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친구가 없었다. 점심시간이면 책상에 엎드려 자거나 창밖만 바라봤다. 나는 그게 참 신기했다. 누군가와 얘기하지 않고도 괜찮다는 게. 내가 처음 그 아이에게 말을 건 건 5학년 봄 소풍날이었다. 도시락을 싸오지 못했다고 가방만 메고 온 그 아이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나는 그날 도시락을 유난히 많이 싸왔다. 어머니가 친구들과 나눠 먹으라고 만들어준 김밥과 귤, 달걀말이.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귤 한 봉지를 내밀었다. 먹을래? 그 아이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손만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이 이상하게 좀 많이 여위었다는 걸 기억한다. 그 다음부터였다. 나는 온다리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같은 반이었지만 같은 세계는 아니었던 아이. 나는 매일 방과 후 피아노 학원에 가야 했고 그는 공장 근처 폐교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 간다고 했다. 어느 날 우연히 그 공부방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안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문제집을 푸는 온다리의 모습이 보였다. 불 꺼진 교실 안, 형광등, 불빛 아래 그 아이는 조용히 혼자였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괜히 가슴 한쪽이 찌르듯 아팠다. 우리 집에서 나오는 저녁 반찬 냄새, 온다리네 집에도 닿을까. 그때는 몰랐지만 그는 고아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부모님은 그가 아주 어릴 적에 사고로 돌아가셨고 친척들 사이를 전전하다가 결국 연희동의 한 보육시설로 보내졌다고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건 6학년 때 학교 뒷산에서 나무를 타다 떨어졌던 나를 업고 보건실까지 달려와 준 사람이 바로 온달이었다. 내 무릎에 피가 철철 흘렀고 나는 아파서 울고 있었다. 그런데 온다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나를 업어 보건실까지 갔다. 그리고는 혼자 갈 수 있겠지? 말만 남기고
다시 교실로 돌아갔다. 그날 집에 돌아온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온달이네는 왜 맨날 혼자야?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좀 복잡한 사연이 있어. 그 말을 듣고 나니 괜히 더 그 아이가 신경 쓰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자주 말을 걸었다. 도시락도 나눠 먹고 학급 청소 구역이 같을 땐 일부러 더 많이 쓸었다. 온달이는 그런 나를 피하지 않았지만 다가오지도 않았다. 늘 일정한 거리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게 그의 방식이라는 걸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 6학년 마지막 겨울 졸업식 날이었다. 체육관에는 아이들과 부모님들로 북적였다. 나는 엄마 손을 꼭 붙잡고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다. 그리고 무대 아래 내려오니 저 멀리 구석에서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다. 윤온달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과 사진을 찍고 있었고 그는 혼자였다. 나는 망설이다가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졸업 축하해. 고마웠어. 나 소풍날에도 운동장에서도.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꽃을 받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었다. 그 아이는 졸업식 날 내게 받은 꽃을 한참 내려다보다 고개를 숙였다. 그 표정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난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그저 조용히 받아들이는 사람의 얼굴. 마치 모든 이별이 언제나 예고된 일이었다는 듯. 그 이후 우리 둘은 각자의 시간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대로 연희여 중에 진학했고 그는 다른 중학교로 갔다고 들었다. 가끔 집 앞 골목을 지나다 누군가를 마주칠까 두리번거렸지만 결국 그 아이는 다시 보이지 않았다. 중학생이 되자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철물점에는 여전히 손님이 드나들었지만 그 무렵 아버지가 보증을 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회의도 설명도 없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쌀 씻는 손을 멈추고 조용히 말하셨다. 우리 이제 이 집 떠나야 해. 그 한마디에 나의 모든 풍경이 무너졌다. 피아노는 팔렸고 책장도 정리됐다. 우리는 비좁은 월세 집으로 옮겼다. 나는 학원도 끊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편의점, 베이커리, 시장 채소 가게. 손은 항상 무언가를 들고 있었고 생각할 시간 없이 움직이며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 와중에도 피아노는 놓지 않았다. 작은 교회에 놓인 낡은 피아노에 기대어 밤마다 손끝으로 멜로디를 쓸어내렸다. 그게 나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줄 같았다. 대학은 야간 음악교육과에 입학했다. 낮엔 아르바이트, 밤엔 강의. 누가 봐도 팍팍한 생활이었지만 나는 늘 그래도 나는 나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으로 버텼다. 그리고 26,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먹여주고 재워줄 남자야.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래. 자기 앞가림은 잘해서 밥 굶길 걱정은 없대. 그때 나는 정말 지쳐 있었다. 아르바이트로는 도무지 살림이 되지 않았고 엄마는 허리 디스크로 병원에 자주 누웠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를 흔들었다. 나는 따뜻한 밥 한 끼, 젖지 않은 방바닥 하나에 흔들릴 만큼 지쳐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시집을 갔다. 천안의 허름한 2층 집. 남자는 말이 없었고 집은 쓸쓸했다. 며칠 뒤 나는 그가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손찌검을 당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버텼다. 이 결혼은
나에게 실패가 아니라 최후의 집착이었기에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도 가족이라는 틀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스스로의 강박 때문이었다. 그러다 임신했다. 기뻐할 겨를도 없이 그가 술 마시고 눈을 걷어찬 날 나는 무릎을 타고 줄줄 흐르는 피를 닦으며 병원에 실려갔다. 유산이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서울로 도망쳐왔다. 고작 몇 달의 결혼 생활, 고작 몇 푼의 위자료. 하지만 마음에는 몇 년을 버텨도 회복되지 않을 상처가 남았다. 나는 엄마가 될 수도 없었다. 여자로서도 인간으로서도 그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였다. 그렇게 서울로 도망쳐 반지하에 살며 주방 보조, 청소일, 가사 도우미까지 몸을 써서 버는 일은 다 해봤다. 자존심?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목숨 붙이고 사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힘든 싸움이었다. 그러다 한 구인 공고를 받다. 연희동 단독주택, 가사도우미 구함, 숙식 제공, 경력자 우대, 서울 연희동. 그 이름에 나도 모르게 손끝이 멈췄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서울. 귤을 건네던 내 마당. 그 아이가 꽃을 받아들던 체육관. 이력서를 썼다. 경력과 연락처, 그리고 이름 윤평강. 그 이름 아래 흐르는 내 세월이 한 줄로 적히는 것이 서글펐지만 나는 알았다. 이력서 한 장이 내 삶의 마지막 장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그 문을 두드린 거다. 그 문 안에 그가 있을 줄은 몰랐지만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는 참 예쁜 집이에요. 딸이 아이를 낳아 봐줘야 하는 바람에 저도 그만두게 되어 너무 아쉽답니다. 그만두기 전 가정부 정 여사는 낳지만 또렷한 녹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녀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연희동 고택 담장을 따라 늘어진 능소화가 아직 시들지 않았고 정갈하게 다듬어진 마당에는 돌계단이 예쁘게 놓여 있었다. 집 자체가 오래됐지만 어딘가 단단하고 고요했다. 무너져가는 것들 대신 참고 버틴 것들만이 가지는 분위기. 회장님은 아침은 늘 간단히 드세요. 된장국이 제일 낫고 점심은 회사에서 드시고 저녁은 제대로 챙겨드려야 해요. 정 여사의 말은 군더더기 없이 흘러갔다. 소리 큰 걸 싫어하세요. 질문도 꼭 필요한 것만. 밥맛 없다고 하셔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회장님 방식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과 거실을 익혔다. 오래된 가구들과 묵직한 커튼, 그리고 거실 벽난로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액자. 젊은 시절의 남자와 단정한 여자가 웃고 있었다. 그 여자의 손에는 갓난아이가 안겨 있었다. 아드님이랑 따님, 외국에 사세요. 정 여사가 잠시 사진을 보며 말했다. 부인 되시는 분은 아기 낳다가 먼저 가셨고요. 회장님이 혼자서 두 아이 다 키우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집 안의 고요함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이 집은 텅 비어서 조용한 게 아니라 말하지 않는 시간이 쌓여 조용해진 것 같았다.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주방에서 재료를 손질하며 집안 구조를 익혔고 세탁실 위치며 냉장고 안의 정리 방법까지 정 여사의 말에 따라 하나하나 기억했다. 그녀는 가끔 나를 흘끔 보며 말했다. 사람 좋은 건 얼굴 보면 알죠. 회장님도 아마 편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 아침, 내가 아침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을 때였다. 조용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그가 서 있었다. 회색 니트에 검은 바지,
정갈한 차림에 단정한 이마선, 무표정한 얼굴에 눈만은 깊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윤평강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이 된장국인가요?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나는 부끄럽게 웃었다. 네. 회장님께서 아침에 된장국을 드신다고 말씀하셨다기에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잠시 나를 바라보다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정 여사는 부엌 한쪽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회장님, 따끈하게 끓였습니다. 김도 구웠고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 먹겠습니다. 그날 아침 회장님의 밥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혼자만의 식사가 익숙한지 말없이 그는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다. 이상하게도 공기가 어색하지 않았다. 그의 숟가락이 천천히 국을 떠 올릴 때 나는 괜히 숨을 고르게 됐다. 며칠 뒤 정 여사는 퇴직했다. 그리고 나에게 한마디 했다. 이 집 조용하지만 사람 있어야 따뜻해져요. 회장님도 아마 그걸 모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무렵 명절이 다가왔다. 추석이 코앞이었다. 정 여사는 퇴직했고 원래 주방 보조를 도와주던 아주머니는 고향에 간다고 했다. 집안 기사와 정원사도 모두 이틀 휴가를 받았다. 그렇게 남은 사람은 나 하나. 그리고 회장님. 추석 아침 집안은 고요했다. 어릴 적엔 새벽부터 북적이던 명절이었지만 지금은 그 기억만이 머릿속에서 먼지처럼 일어났다. 나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 섰다.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음식은 못 만들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했다. 계란말이, 도라지나물, 고사리, 표고버섯 볶음, 그리고 송편 몇 개. 조용한 부엌에서 나는 연신 손을 움직이며 마음을 달랬다. 명절인데 집 냄새라도 나게 해야지. 식탁을 정리하고 있을 때 회장님이 조용히 거실로 들어섰다. 검정색 가디건에 베이지 바지.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왠지 오늘은 얼굴에 그늘이 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아침 준비해 두었습니다. 나는 깍듯하게 인사했다. 그는 식탁 위를 한참 바라보다가 의외의 말을 꺼냈다. 같이 앉으세요. 예. 같이 식사하자고요. 명절인데.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한 집 식탁에 마주 앉은 건 처음이었다. 아니, 누군가와 식사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정말 오래간만이었다. 회장님은 젓가락을 들고 도라지나물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었다. 정갈하네요. 손맛이 좋으신가 봐요.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명절 음식이라 손이 많이 갔어요. 그렇군요. 회장님은 말을 잊지 못한 채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천천히 식사를 이어갔다. 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며 슬며시 그를 살폈다. 창가 너머 햇살이 비스듬히 떨어지고 그의 이마와 볼에 부드럽게 스쳤다. 왠지 모르게 아주 오래전 어딘가에서 본 얼굴 같았다. 이런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회장님이 불쑥 말을 꺼냈다. 이렇게 누군가랑 말하면서 식사하는 거요.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그랬나 기억도 안 나요. 사람 사는 것 같네요. 이런 시간이. 나는 그 말에 왠지 마음이 찡했다.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한마디가 묘하게 가슴에 박혔다. 식탁 위엔 조용한 온기가 흘렀다. 송편을 집어들며 회장님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혹시 그는
잠시 뜸을 들이며 물었다. 혹시 평강이? 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심장이 이상하게 울렸다. 예. 어릴 때 성북초 다니지 않았어요? 4학년 때 3반 담임이 박옥순 선생님이셨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박옥순, 잊고 있었던 이름. 어린 시절 내 등을 토닥이며 넌 참 야무진 아이야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귀에 선명하게 맴돌았다. 맞아요. 저 그 학교 나왔어요. 회장님은 잠시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내가 윤온달이에요. 그 말에 나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온달, 눈이 가늘고 말없던 항상 운동장 끝에서 책을 읽던 아이. 정말? 회장님은 작게 웃었다. 내가 말 안 해서 몰라보신 것 같더라고요. 나는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요. 이 사람 어디서 본 듯한데? 자꾸 그때 운동장 뒤 그늘 생각이 났어요.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가슴 어딘가가 서서히 저려오기 시작했다. 그 눈동자, 50년 전에 그 눈빛과 다르지 않았다. 그 아이가 당신이었군요. 나는 조용히 읊조렸다. 회장님은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당신은 나한테 참 따뜻했어요. 지금도 그런 것 같고. 식탁 위에는 조용한 숨소리만 감돌았다. 햇살은 여전히 창을 타고 스며들고 있었고 그 속에서 서로의 얼굴이 조금씩 익어가고 있었다. 회장님은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때 가을 운동회였어요. 나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아니, 어떤 아이가 달리기 끝나고 나한테 귤을 줬어요. 기억나요? 나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살짝 멈췄다. 귤, 그 단어 하나의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말도 안 하던 애였어요. 수줍게 웃고 귤만 건넸죠. 회장님의 말에 나는 눈을 피했다. 그 아이가 저였어요. 그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회장님은 잠시 숨을 멈추는 듯 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역시 맞았구나. 내 눈을 보는데 자꾸 그때 그 아이가 생각났어요. 그렇게 우리는 50년 만에 이름을 되짚었다. 윤온달, 윤평강. 마치 옛 전래동화 속 이름 같다고 웃으며 그가 말했다. 그땐 내가 너무 말도 없고 볼품도 없어서 아무 말도 못했지.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다. 어릴 때부터 나는 그 애가 왜 늘 구석에 있었는지 궁금했었다. 같은 반이었지만 이름도 늦게야 알았고 운동화도 늘 해져 있었고 그러면서도 손에 늘 책을 들고 다니던 아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앉아있던 그 모습이 왜 그리 또렷하게 남았을까? 나도 온달이 내가 늘 궁금했었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학교에서 사라졌더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중학교 땐 고아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때부터는 학교 끝나면 바로 설거지 아르바이트하고 저녁엔 도서관 갔죠.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어린 시절이 그리 멀지 않은 어제처럼 이야기되기 시작했다. 도서관은 따뜻했어요. 회장님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사람보다 책이 편했던 시절이 있었죠. 책은 나를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온달이는 아니, 윤 회장님은 그렇게 혼자 컸던 거였다. 어린 시절 아무도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고 밥 한 끼를 나눌 사람조차 없었던 그 시절. 고아원에서도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어요. 튀면 맞았고 조용히 있으면 잊혔어요. 그의 말에 가슴 한켠이 시렸다. 나는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거예요? 그는 가볍게 웃었다. 살려고요. 대학만 가면 조금은 달라질 줄 알았어요. 윤온달, 그 아이는
결국 장학재단의 눈에 띄어 명문대학으로 진학했다. 책과 일로 하루를 메우며 남들이 말하는 성공한 고아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대학 땐 지금 이 회사 장학재단의 장학금으로 살았죠. 졸업하고선 회사에 들어갔고요. 처음 입사했을 땐 뭐든 시키는 대로 했어요. 회장님이 말끝을 흐리며 웃었다. 복사도 하고 회의실 의자도 닦고 막내들이 기피하는 심부름도 다 제가 했죠. 근데 저는 그게 괜찮았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봤다. 왜요? 사람들이 날 불렀거든요. 이름을 부른다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땐 그것만으로도 기뻤어요. 온달이 아니. 회장님의 그 시절은 작은 자존심 하나도 없이 시작된 자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갔다. 아무도 안 시켜도 아침 일찍 출근해서 복사기를 돌리고 회의 자료는 이중으로 출력해뒀어요. 선배들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기도 했죠. 그는 말을 이어갔다. 근데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필요해졌어요. 누가 자료 빠뜨리면 제가 예비로 챙겨둔 게 있었고, 출장 가는 상무님 가방도 제가 먼저 챙겼고요. 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단지 착해서가 아니었다. 온다리는 한치의 허투루 사는 법이 없었던 거였다. 회의록도 제가 정리했어요. 글씨 예쁘다고 칭찬받았죠. 그 다음부터는 전무님이 직접 부르시더라고요. 자네가 메모 잘한다면서? 하고. 그의 말투엔 묘한 겸손이 있었지만 그 속엔 분명한 실력이 있었다. 어느 날은 다른 부서에서 한 프로젝트가 꼬였어요. 제가 전산 파일을 우연히 봤는데 오류가 어디 있는지 금방 찾았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제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덧붙였다. 저는 그저 하나라도 잘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거라도 내가 하면 누군가 날 필요로 하겠지 싶어서. 말이 멈췄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 한복판이 뻐근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너무 마음이 더 아파졌다. 죽은 아내는 막내를 낳다가 출혈이 안 멈춰 죽고 그 뒤 재혼 없이 일하며 아이를 혼자 다 키워낸 이야기까지 들었다. 회장님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눈에 눈물이 맺혔다. 목소리에는 기쁨보다는 책임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오래 마음에 맺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침마다 나는 어렸을 적 그가 좋아하던 반찬들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내려와 잠깐 눈 인사를 건네고 먹기 시작했죠. 처음엔 손만 가볍게 움직였던 그의 숟가락이 이제는 미소를 띠며 반찬 하나하나를 음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함께 마당에 나가 화단에 낙엽을 줍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손길과 말 없는 동행 속에서 서로의 호흡이 조금씩 맞춰졌습니다. 봄이면 이쪽에 철쭉이 피어납니다. 낙엽 치우는 손이 섬세하네요. 짧은 대화에도 마음이 물들듯 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동네 시장에 함께 나가 작은 반찬거리를 고르고 차를 사서 집 앞 벤치에 앉아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비싸진 채소값을 보며 그는 세상 참 이상하네요. 라고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우리 세상을 생각했습니다. 장본 재료로 정성껏 차린 식탁에서 그는 조심스레 삶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냉정한 세상이란 걸 나는 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서니 외롭더군요. 나는 조용히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릴 적 사기 결혼, 알코올로 얼룩진 날들, 자식을 잃은 상처, 그 모든 게 내 안에서 파도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만히 그의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은 부드러웠지만 넓은 손바닥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외로움조차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군요. 그 말에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가을이 저물 무렵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문을 열고 들어온 젊고 당당한 여성. 그러나 그 인사는 정색이었고 그녀의 눈빛은 집 안가득 냉기를 몰고 왔습니다. 아빠, 기사 아저씨가 말하던 그 여자분은 아, 우리 딸 인사해? 평강씨, 제 큰딸입니다. 내 뒤로 회장님의 딸 수연 씨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놀람이었지만 곧 그녀의 시선은 차갑게 나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랑 매일 같이 한식탁에서 밥 먹는다면서요? 재산 노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내 모멸감이 차올랐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사도우미가 무슨 회장님이 기댈 사람이 필요하셨던 거라면 그게 왜 하필 가사도우미여야 했는지. 회장님은 침묵했고 수연 씨는 냉정히 화를 내며 저 그럼 이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시선이 목소리가 질문이 아닌 폭탄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엔 이전과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놓인 수저 위로 불편하고 답답한 공기가 살포시 흔들렸습니다.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회장님 한 사람만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의심이 단지 돈을 노린다는 것, 내 직업이 가사도우미라는 것에 대한 것이란 것을 알면서도 그 말은 도저히 내 안에선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딸의 말은 가시처럼 박혀 쉽게 빠지지 않았다. 가정부일 뿐인데. 그 한마디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나는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속이 다 뒤집혀 있었다. 점점 말수도 줄었고 회장님과 마주치면 습관처럼 고개를 숙였다. 밥을 차려내는 손이 느려졌고 대답도 무뚝뚝해졌다. 회장님은 그걸 알아채셨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자주 나를 붙잡았다. 무슨 일 있었냐고 묻지는 않았지만 눈길이 자꾸 내 손끝을 머물렀다. 그리고 어느 날 회장님이 집을 비웠다. 아무 말도 없이 하루 종일 기다려도 저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회장님의 딸이 서 있었다. 하지만 얼굴빛은 전과 달랐다. 주춤거리며 나를 바라보던 그 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지난번에 너무 말이 심했죠.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아빠가 어릴 때부터요. 늘 혼자였어요. 엄마도 없이 우리 키우느라 늘 그랬어요. 사람 곁에 두는 거 잘 못해요. 근데 아빠가 직접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빠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사람이야 라고.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가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그가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진심이셨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릴 적 얘기까지 꺼내시는데 저도 모르게 아빠가 참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었구나 싶었어요. 나는 고개를 떨궜다. 딸은 조용히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죄송해요. 진심으로요. 그날 밤 회장님은 늦게 들어오셨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다 말고 그저 조용히 식탁 앞에 앉았다. 나는 그 앞에 밥상을 내어놓았다. 된장국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국을 한 숟갈 떴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딸한테 말했어요.
그때 운동회에서 귤을 건넸던 아이가 내가 처음으로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한 존재였다고. 그게 너였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더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눈물이 고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고마워요, 평강씨. 이렇게 내 옆에 있어줘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는 변함없었다. 50년 전 운동장 한 구석에서 조용히 박수치던 그 눈빛.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저도 고마워요. 그 말 저한텐 큰 위로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다. 따뜻한 된장국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마음이 조용히 다시 맞닿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온달이 조용히 말했다. 이젠 다시 혼자 밥 안 먹고 싶어요. 나는 살짝 웃었다. 그럼 제가 같이 먹어드릴게요. 매일.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말없이 서로에게 기대었다. 아무런 스킨십도 없었지만 그저 손끝이 스칠 때 마음이 먼저 닿았다는 것을 서로 알 수 있었다. 서로의 마음을 느끼며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그날도 조용한 주말이었다. 낮엔 햇살이 참 따뜻했지만 해가 지고 나니 제법 찬 기운이 스며들었다. 나는 저녁을 준비하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그냥 평범한 하루일 뿐이야. 하지만 어느새 손끝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오늘 온달 회장님과 단둘이 있는 집안이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된장찌개, 고등어, 배추무침, 혼잣말로 반찬을 읊조리며 상을 차렸다. 몇 번을 들었다 놓은 숟가락, 물컵을 자리 옮기며 나는 괜히 바빠 보이려 했다. 그런데 오늘도 정갈하네요. 온달 회장님이 거실로 들어왔다. 늦은 오후 햇살이 창가로 들어와 그 사람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같이 먹어요. 오늘 저녁 혼자 먹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심장이 톡 하고 튀어오르는 듯했다. 나는 조심스레 맞은편에 앉았다. 식탁 위엔 조용히 밥이 식고 있었고 그 사이로 그의 눈빛이 머물렀다. 이렇게 누군가랑 밥을 먹는 게 잠시 말을 고르던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참 오랜만이에요. 진짜 사람 사는 것 같달까? 그 말에 나는 숟가락을 들다 멈췄다. 왠지 모르게 목이 메었다. 그는 천천히 반찬을 집으며 말을 이었다. 평강 씨는 늘 따뜻하군요. 음식도 말투도 눈빛도. 그의 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저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며 감정이 들키지 않도록 애썼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온달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차를 준비했다. 따뜻한 유자차 2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말없이 찻잔을 들었다. 요즘 밤이 길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마음도 같이 길어지나 봐요.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찻잔에 비친 내 눈동자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가 내 옆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내 손등 위에 그의 따뜻한 손이 내려앉았다. 고마워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내 눈을 마주쳤고 그 눈빛엔 오래된 갈증과 조심스러운 갈망이 동시에 스며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손끝이 내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너무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마치 이 감정이 깨질까 두려운 사람처럼. 이 손 내가 예전부터 잡고 싶었어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입술을 떨며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온달씨, 나도 모르게 그 이름을 입에 올렸다. 그가 미소 지으며 조금 더 다가왔다. 그리고 조용히 내 어깨 위로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은 차분했고 따뜻했다. 나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천천히 그의 이마가 내 이마에 닿았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 머물렀다. 어쩌면 그게 우리가 처음으로 나눈 진짜 입맞춤이었을지도 모른다. 입술이 아닌 마음이 닿았던 밤, 그리고 직원을 비롯한 누구도 없는 집안에 그날 밤 그렇게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방으로 향했다. 방 침대 한켠에 앉아 그가 먼저 내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평강 씨,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떨리는 함성이 담겨 있었다. 나는 손을 움직여 그의 손에 기대었다. 예, 작지만 확실한 대답 위로 우리의 체온이 천천히 공간을 채웠다. 그는 한숨을 돌리듯 내 손을 얼굴 가까이 끌어와 내 손가락에 살짝 입을 갖다 댔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인사처럼. 그리고 제대로 처음으로 입술이 닿았다. 말없이 조용히 입술을 타고 전해진 떨림은 귤의 향처럼 조용히 번졌다. 그는 내 옆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어깨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이 느낌이 도대체 삶이 끝난 줄 알았던 내 시간 속에 이 사람의 체온이 스며드는 것이 너무 오래 금단의 영역에 있었던 듯해서 내 입술엔 눈물이 살짝 맺혔다. 그 눈물을 느꼈는지 그가 내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쓸어 올리며 평강 그동안 그리웠어. 라고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몸 쪽으로 더 기댔다. 그의 어깨에 기대며 말없이 숨이 멎을 듯했다. 그는 내 등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마치 이 감정이 깨질까 봐 두려운 듯이. 하지만 동시에 간절하게 온달의 숨결이 내 목덜미 위를 스쳤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우리 둘이 함께 마시는 첫 숨 같았다. 우리의 두 손은 서로를 굳건히 잡고 있었다. 또 그 손들이 서로의 체온을 기억하듯 살포시 어깨와 등을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방 안은 무너져 있을 듯 고요했지만 그 안엔 우주의 조용한 떨림이 있었다. 세상을 다시 시작할 듯한 떨림. 그렇게 그날 밤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었다. 침대에 누워 나는 이불을 조금 더 끌어당겨 우리 몸을 더 깊이 감쌌고 그 안에서 그의 손끝이 책장을 넘기듯 조심스레 내 중심을 찾아갔다. 나는 그의 손목을 붙잡고 입맞춤을 청하듯 입술을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고 목을 타고 내려오며 내 중심 가까이에 그의 손이 그것이 닿았을 때 나는 머리맡 베개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직 몸이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천천히요. 내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다시 나를 어루만졌습니다. 너무 오랜만의 감각이었어요. 기억 속 어렴풋한 뜨거움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조용히 묻자 나는 그에게 등을 밀착시키며 대답했어요. 예, 지금은 괜찮아요. 이불 속 피부를 타고 느껴지는 단단한 온기. 늙은 몸이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원할 수 있는 그 형태는 의외로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허락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이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나에게로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격정은 없었지만 그 대신 우리에겐 정확히 서로를 느끼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시 당신 안에 있으니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꼭 안고 함께 고요한 파동에 닿으며 그는 내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은 천천히 내 심장을 울렸습니다. 나는 그의 가슴 위에 고개를 뉘었고 그는 한 손으로 내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는 여느 때와 같은 된장국 냄새가 스며들었고 그러나 공기는 더 따스했고 어떤 불안 없이 평온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아 어제의 밤이 마치 가장 자연스러운 현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온달은 다정하게 숟가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있어도 되나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네,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서로의 아침도 밤도 곁에 있으니까요. 그 말처럼 그날 이후부터 우리는 가장 평범한 하루도 서로를 잊지 않는 날로 바꾸어 갔습니다. 저녁이면 거실 쿠션 위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주말마다 정원에 나가 작은 화분을 가꾸었습니다. 봄이 오면 마당 화단에 철쭉이 핀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을 다시 꺼내며 서로의 손을 맞잡고 먼 발치 마당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 어떤 날은 조용히 눈을 감고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라는 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내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서 남은 시간에도 함께 해주신다면 그게 나의 행복입니다. 내 마음은 그 말에 따뜻해져 나는 조용히 얼굴을 들어 그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습니다. 물론이죠. 이 길을 함께 걷기로 했으니까요. 이렇게 둘은 서로를 가만히 놓아둬도 좋은 사람에서 가만히 함께 해도 좋은 사람으로 마침내 서로의 내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떠오른 기억이 있으셨나요? 오늘 그 첫사랑을 떠올리며 당신 마음속에 머물던 그 시절을 살며시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시간은 흘렀지만 설렘은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때의 당신도 지금의 당신도 누군가에겐 잊히지 않을 사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가슴에도 스며든 잊을 수 없던 첫사랑이 있다면 용기 내어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 더 은밀하고 따뜻한 순간으로 찾아올게요. 무탕훈이었습니다.